안녕하십니까. 호기심이 많은 역사학자 최진열입니다. 오늘 강의는 적벽대전에 대해서 다룹니다. 정서 삼국지와 소설 삼국지에 기록이 된 적벽대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고 두 기록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겠습니다. 화북 지역을 통일한 조조는 당시 남방에 위치한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여러 지방관이나 군웅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양자강, 중국어 발음으로 양쯔강으로 더 잘 알려진 장강에는 크게 세 세력이 있었습니다. 장강 하류에는 손권이 자리 잡고 있었고, 장강 중류 지역에서는 유표가 형주를 다스리고 있었으며, 장강 상류 지역에는 유장과 장로가 각각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익주, 파촉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장로와 유장 세력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조가 협박만 하더라도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유표가 다스리는 형주와 송건이 다스리는 강동 지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조는 우선 형주를 점령하고 내친 김에 강동까지 점령함으로써 다시 중국을 통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형주를 공격하게 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조조가 형주를 공격했을 무렵에 유표가 죽게 됩니다. 유표의 뒤를 이어서 형주자사가 된 유표의 아들 유중은 항복하게 되죠. 이때의 유비는 조조의 군사들과 싸우다가 중과부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유표의 장남인 유기가 있는 강화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조조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손권과 힘을 합쳐서 조조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먼저 적벽대전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간단한 팩트체크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적벽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한 5초 내지 10초 정도 뜸을 들일 것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적벽대전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발생했는지 위치를 정확히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마도 적벽대전이 그다지 유명하고 중요한 전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기록에 남기지 않았고, 중국의 대표적인 지리를 다룬 수경주와 원화군현도지 등등 중국의 역대 역사지리와 관련된 문헌에도 적벽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여러 학설들을 모아놓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적벽인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사삼국지를 보게 되면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지역이 적벽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기사들도 있고, 한편으로 오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서, 정사에서도 이제 기록이 틀립니다. 대부분의 기록에서는 조조군과 손권 유비의 연합군이 싸운 곳을 적벽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후한서에서만 적벽과 오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죠. 자치통감에 있던 호삼성의 주, 그리고 수경주에 있는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후한서에서 적벽과 오림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남쪽, 정확히 말하면 이제 동남쪽이지만, 동남쪽에 있는 지명 이름이 적벽이었고, 그 반대편에 서북 쪽에 있는 지명이 오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송권의 군대가 주로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 적벽 지역이었고, 조조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오림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진 지역은 주유의 군사들이 조조의 군사들을 습격했기 때문에 정확히 전쟁이 발생한 지역은 적벽 지역이 아니라 오림 지역입니다. 지금 이제 그 중국인들이 이 적벽이라고 주장하는 곳을 보면은 이상한 절벽 같은 데에다가 붉은 글씨로 한자로 이제 적벽이라고 하는 글씨를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벽이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 곳이 지금은 중국에서 만든 일종의 삼국지 테마파크 같은 곳입니다. 오림의 전투, 적벽대전이 벌어진 시간도 기록마다 틀립니다.
삼국지 무제기에서는 음력 12월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데 비해서 후한서와 후한기에는 음력 10월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칫 통감은 약간 모호하긴 한데 음력 10월 또는 11월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정확히 언제 벌어졌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진짜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록이 전부 다 다릅니다. 삼국지 위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조의 군대가 먼저 주유의 군대와 싸우다가 패했는데 패해서 퇴각하다가 적벽이라고 하는 곳에 주둔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자 회군했다. 이게 기록의 전부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적벽대전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송건의 군대의 기록을 달았던 삼국지 5서에는 당연히 적벽에서 주유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를 대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촉서에도 적벽대전에서 조조가 패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촉서와 오서에서는 기록이 좀 다릅니다. 주유전과 그리고 이제 강표전이라고 해서 배송지가 인용했던 오나라를 다룬 역사책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의 장군이었던 황계가 쾌속선에 불에 잘 타는 땔감을 싣고 미리 이제 그 조조에게 항복한다라고 그 항복 편지를 보낸 다음에 항복하러 가는 날 미리 이제 배에 실었던 불에 잘 타는 땔감 덕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조조의 적진으로 돌진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강가에 빼곡하게 정박하고 있던 배들이 이 불탄 황계의 배와 충돌하게 되면서 불이 삽시간으로 붙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부는 이 불 때문에 불에 타 죽은 군사들도 있고 대부분은 이 화재 때문에 질식되어서 죽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조의 군사는 대패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손권과 유비 측의 기록입니다. 그럼 이제 제3자의 기록에 해당하는 후한서와 후한기 그리고 자치통감의 기록은 어떨까요? 이 세 기록 모두 적벽대전에 있었고 조조는 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다수결은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보면은 조조가 일반적으로 적벽이라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오립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주유와 유비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록들은 대부분 오림 또는 적벽에서 패했다라고 하는 간단한 기록들입니다. 어떤 중국 학자가 이걸 세보니까 모두 33번이나 이런 간단하게 오림이나 적벽에서 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거는 정사삼국지 전체 기록의 0.1%도 될까 말까한 아주 작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소설은 다릅니다. 소설은 적벽대전에 있었던 그 전쟁씬과 그리고 이제 전후의 일들까지 모두 합하게 되면은 모두 120회 중에서 14회, 14회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12%에 해당하는 분량이죠. 그래서 삼국지를 읽다 보면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사건이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나간중을 비롯한 여러 소설의 창작자, 이야기꾼들이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재가 적벽대전이었기 때문에 살을 붙이다 보니까 아마도 분량이 크게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적벽대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양군의 숫자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조의 군사는 80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물론 조조의 주장이고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 조조가 실제로 이끌고 왔던 군사의 수를 과장한 것이죠. 그런데 노숙의 말에 따르면 조조의 군사는 22만에서 24만 명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주유의 군사들은 3만 명, 그리고 유비의 군사는 최대 2만 명이었습니다.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의 수는 모두 합하면 최대 5만 명, 즉 조조의 군사들이 4배에서 5배 정도 많았던 거죠. 그래서 수적으로는 조조의 군사들이 앞서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주유와 유비의 연합군이 불리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건의 군사들이 적다는 게 아니라 송건의 신하들이 두 파로 나눠서 분열되고 있었다는 거죠. 대개 소설에서는 문신들이 항복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무신들은 싸우자라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료를 보게 되면은 대다수의 문신들과 장수들이 항복하자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싸우자고 한 사람은 노숙과 송건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주유밖에 없었죠. 항복하자고 했던 사람들은 어차피 조조의 군사들에게 항복을 하더라도 자기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마도 소설에 나오는 적벽대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게 그 정사삼국지와 비교해서 다른 점 부분들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설 삼국지에서는 주유가 제갈량의 가장 큰 적 중에 한 사람이자 제갈량을 제거하려고 하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가 대충 이제 자기가 제갈량의 도움을 받지 않고 조조의 군사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갈량을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죽이면 안 되니까 이제 법적으로 그 군율에 따라 처단하려고 하죠. 제갈량한테 화살 10만 대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직접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살 1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부들을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갈량은 태평하죠. 그러다가 안개 낀 날 20척의 배에다가 독과 천으로 이제 20척의 배를 감싼 다음에 조조의 진영으로 진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을 치면서 조조의 군사들을 자극시킵니다. 조조의 군사들은 안개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적군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정신없이 화살과 쇠뇌를 쏘아댔죠. 그 결과 제갈량이 이끌었던 20척의 배에 탔던 군사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적들이 쏜 화살 10만 대를 무사히 가지고 주유의 진영으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화는 사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단 여기서도 주어가 다릅니다. 제갈량이 한 게 아니라 손권이 직접 한 일이죠. 정사 삼국지를 보게 되면 방통이 조조를 찾아가서 배와 배를 연결하라고 했던 소위 이제 연안계라고 하는 계책을 조조에게 이야기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방통이 제갈량만큼이나 훌륭한 모사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허구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소설 삼국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적벽대전의 활용점정을 찍는 것이 바로 동남풍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주유는 제갈량한테 동남풍을 불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제갈량이 단을 쌓고 그 위에서 하늘에 동남풍을 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동남풍이 왜 중요할까요? 주유의 군대가 조조의 군대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동남풍이 불어야 유리했던 거는 분명합니다. 즉 지리적으로 황계의 군대가 불을 지는 자기의 배로 조조의 군대를 돌진할 때 그때 동남풍이 불게 되면은 그 배는 바람을 등지고 빠르게 적진으로 돌진할 수 있죠. 적의 배에 불이 붙은 다음에 동남풍 때문에 주변으로 쉽게 불이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남풍은 주유의 군대가 조조의 수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서북풍이 많이 부는 겨울철에 동남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죠. 이게 실제로 제갈량의 기도 덕분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기후 변동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는지 아마도 후자가 맞을 것입니다. 거의 드문 기회를 이용해서 조조의 군사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라고 볼 수 있죠.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는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군을 지키도록 조인에게 강릉성에 주둔해서 주위의 군사들을 막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군사들은 남군을 점령하게 되고 유비의 군사들은 동정호 이남에 있었던 장사, 계양, 영릉, 무릉 이 4개 군과 남군 중에서 장강 이남에 있는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강릉과 가까운 지역인 공안에 주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벽대전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유는 2개 군 정도를 차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유비는 4개 군을 차지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송건도 나름대로 이익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은 바로 유비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